자, 지금 테마 3 주제가 정부규제인데 네모 1번 해가지고 제목을 어떻게 달았습니까? 행정국가의 정부규제예요. 여러분, 지금 행정국가 등장의 가장 중요한 배경이 시장 실패죠. 근데 이제 정부는 뭐를 갖고 있습니까? 공적 강제력, 공권력이라는 걸 갖고 있죠. 그래서 시장 실패를 치유하기 위한 수단으로 뭐를 발동하게 돼요? 공권력에 근거한 각종 규제를 발동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정부규제라는 주제가 나오게 되는데 이건 중요합니다. 이 정부규제 파트 전체가 중요해요. 자, 먼저 개념부터 볼게요. 정부규제. 자, 바람직한 사회질서 구현, 뭐 쉽게 말하면 공익실현을 위하여, 이게 목적이죠. 자, 그 다음에 주어는 누구예요? 정부가. 누구를? 기업, 민간을. 여러분, 자, 원래 기업이나 민간은 행동의 자유가 있죠? 그죠? 정부가 공권력에 근거해서 기업이나 민간의 행동의 자유를 뭐 하는 겁니까? 제약을 해요. 이게 정부 규제야. 자, 동그라미 2번. 국가가 민간에 아주 넓고 깊게 관여했던 게 20세기 행정국가죠. 그래서 이제 민간에 대한 개입 수단으로 뭐를 발동했다는 거예요? 경제와 사회에 대한 각종 정부 규제를. 그러면 지금 부동산 가격 폭등이라는 문제가 이제 심각하니까 뉴스에 지금 뭐 내일인가? 이제 지금 정부가 어마어마한 규제책을 지금 뭐 준비하고 있다는데 자, 표현해 보세요. 정부 규제 필요성 동그라미 해두시고 한마디로 표현하면 시장 실패 치유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시장의 효율성 실패를 치유하기 위해서, 두 번째 윤리성 실패를 치유하기 위해서. 자, 그 밑에 정부 규제의 유형을 좀 볼게요. 전에 이제 어떤 학생이 막 제가 정부 규제 개념에 대해서 막 이렇게 간단히 얘기를 했더니 막 끄덕끄덕 하더라고. 운동권 학생인가 봐. 끄덕끄덕 하더니 굉장히 공감하는 표정, 눈빛이 막 공감의 눈빛이야. 그래갖고 왜 그렇게 공감하냐 그랬더니 어르신 얘기래. 정부는 규제돼야 된대. 아니죠. 지금 정부 규제는 정부를 규제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민간을 규제하는 거죠. 42페이지. 자, 정부 규제의 유형. 일반적으로 정부 규제다 그러면요, 크게 둘로 나뉩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경제적 규제가 있고 사회적 규제가 있어요.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먼저 경제적 규제 한번 볼게요. 그럼 개인과, 우리가 지금 자유민주주의죠. 자유주의죠. 이 자유주의 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자유가 원래 이제 근대 시민혁명의 주도자는 시민이죠. 시민혁명의 주어는 시민이지. 근데 이때 시민은요, 오늘날 같은 시민이 아니라 시민혁명의 주체인 시민은 부르주아 자본가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시민혁명에서 나타난 자유주의 국가는 기본적으로 자유를 표방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자유가 경제활동의 자유예요. 장사할 수 있는 자유, 재산권 행사의 자유야. 그래서 이제 자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자유가 경제활동의 자유인데 정부가 공권력에 근거해서 이러한 경제활동의 자유를 막는 거 있죠. 이걸 경제적 규제라고 그래요. 여러분, 자, 제가 돈이 1억이 있어요. 이 1억 갖고 음식점 사업을 할지 아니면 노래방 사업을 할 것인지 누구의 자유예요? 저의 자유지. 그래서 이제 요거를 진입의 자유라고 그러거든요. 어떤 산업이나 시장에 들어가서 장사할 수 있는 자유.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많이 팔아가지고 이윤을 내가지고 그거 갖고 콩나물 사업할지 치킨 사업할지는 삼성전자의 자유죠. 그죠? 근데 지금 해요 못해요? 막고 있지. 이제 콩나물이나 치킨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다 라고 해서 대기업 진출을 정부가 막고 있잖아요. 이런 건 이제 진입규제라 그러거든요. 자, 그 다음에 자, 제가 치킨을 만들어 파는데 한 마리에 10,000원에 팔지 20,000원에 팔지는 저의 자유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업을 할지 말지의 자유, 그리고 물건을 팔 때 100개 팔지 10,000개 팔지 또는
1,000원에 팔지, 2,000원에 팔지,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경제활동의 자유입니다. 이거를 정부가 인위적으로 막는 거예요. 이걸 경제적 자유라 그래요. 자, 그러면 경제적 자유는, 미안합니다. 경제적 규제는 다시 몇 가지로 나뉘어요?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가 뭐 있어요? 진입 규제가 있고, 두 번째가 가격 규제가 있는데, 여러분 이 두 가지는요, 자, 동그라미 이번에 두 번째 줄,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제한한다. 제한에다가 형광펜. 시장의 중요한 특징이 경쟁인데, 이 진입 규제나 가격 규제는 오히려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뭐 하는 특징이 있다고요? 제한하는 특징이 있지. 자, 세 번째 경제적 규제는 뭐죠? 독과점 규제죠? 독과점 규제. 여러분, 독과점 규제가 이루어지면 오히려 자유로운 시장 경쟁은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활성화되죠. 그래서 네 번째 줄, 독과점 규제는 시장 경쟁을 촉진한다. 촉진 체크. 여러분 이제 그 경제적 규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진입 규제, 가격 규제, 독과점 규제 이렇게 세 가지가 언급이 되거든요. 근데 성격이 좀 다르다는 거. 그래서 이제 세 가지가 언급이 되는데 특별한 말 없이 경제적 규제다. 그러면 뭘 말하냐면 진입 규제와 가격 규제를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동통신 회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나빠요? 좋지. 적을수록 나쁘죠. 왜? 경쟁을 안 해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이동통신 3사에게만 허가를 주고 있죠? 그 다른 회사들은, 다른 기업들은, 사업자들은 이동통신 사업하고 싶어도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오지. 이런 게 대표적인 진입 규제예요. 그리고 이제 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동통신 사업에서 지금 또 가격 규제도 하고 있죠?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 옛날에 정부가요, 물가 안정이라는 그 이념으로, 목표로, 목욕탕 요금도 규제했었어요. 이발 요금도 규제하고. 아니, 목욕탕들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면, 뭐 갖고 경쟁합니까? 가격 갖고 경쟁을 하지. 품질이나 가격 갖고 경쟁을 하는데, 모든 목욕탕, 뭐, 10,000원. 이런 식으로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는 거지. 자, 그러다 보니까 진입규제나 가격규제는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뭐 하는 특징이 있어요? 제한하는 특징이 있지. 자, 그 다음 사회적 규제 봅시다. 사회적 규제. 이런 사회적 규제는, 이거는요, 어떤 진입이나 가격 결정, 이런 경제적인 자유를 제약하는 건 아니에요. 자, 사회적 규제는 시장에서 그냥 시장에 맡기면 적절하게 취급받지 못하는 일종의 사회적 약자의 이익 있죠. 이거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야. 자, 사회적 규제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외워두세요. 첫 번째, 소비자 보호. 그럼 기업이 있고 소비자가 있어. 누가 강자예요? 기업이. 이따 가끔씩 보면 저기 무슨 소비자, 악성 소비자들 있죠. 나쁜 소비자들.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 삼성전자 핸드폰이 뭐지? 갤럭시. 막 사러 산 거 전자레인지에 돌린 다음에 배터리 폭발했다고 막 사진 찍어가지고 근데 삼성전자라고 돈 뜯어내고. 이런 건 소수고 극히 외적인 존재고 소비자보다는 기업이 더 나빠요. 지금 BMW 보세요. 내 차가 불이 났어. 원인도 알 수 없어. 돌아버리지, 차주는. 그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또는 뭐, 배터리가 막 스웰링해, 부풀어. 언제 폭발할지 몰라요. 불안하지. 그래서 이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들.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은 기업 활동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 자꾸 어떻게 해요? 환경을 갖다 버리는 거지. 뭐, 바다에 뭐 플라스틱으로 막 도배가 되고 이런 환경 문제들. 그 다음에 이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작업 안전, 뭐 안전화라든지 발판, 뭐 특히 이제 안전 규제. 여러분 세월호 사건도 결국 뭐의 문제예요? 안전불감증의 문제지. 그래서 우리 뭐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이나 또는 세월호 사건 이런 걸 계기로 해서 많은 그 안전 조치들, 안전 규제들. 그 다음 이제 사회적 차별에 대한 규제. 또 차별 많이들 하죠. 쓸데없는 거 갖고 차별하는 거. 우리 얼마 전까지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경찰 공무원 채용할 때 키 제한이 있었던 거 아세요? 키. 뭐 예를 들면 남자 170m 이상, 여자 160m 이상. 경찰이 꼭 키가 커야 돼? 왜 쓸데없는 거 갖고 차별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키가 예를 들어 남자가 165다. 그러면 아예 응시 자체를 못 하잖아요. 왜 쓸데없는 거 갖고 차별하냐 이거지. 지금 이런 것들은 거의 많이 사라졌죠. 공무원 시험 볼 때 옛날에 연령 제한이 있었죠? 아니 나이가 좀 많으면 어때? 왜 이렇게 쓸데없는 거 갖고 차별하냐. 이런 것도 옛날에 이제 어떤 회사에서 격리직원 채용 공고문에 이렇게 돼 있죠. 격리직원 채용 공명 이렇게 해놓고 20세에서 25세 사이에 용모 단정한 미혼 여성. 이건 지금 몇 가지 차별하고 있죠? 지금 누구 채용해? 스튜어디스 채용해? 격리 직원 채용하면 격리직과 경력만 보면 되잖아. 왜? 나이가 꼭 어려야 돼? 꼭 여자여야 돼? 용모가 좀 단정치 않으면 어때요? 왜 이렇게 지금 이런 거 못합니다. 자, 여러분 사회적 규제는 자 지금 4가지 구체적인 유형들이 있지. 자, 이게 전부 다 뭘 높이기 위한 거예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거지. 삶의 질. 그리고 이 사회적 규제는요,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니까 삶의 질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구에서 이게 언제 등장을 했냐면 1970년대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규제라 그래. 우리나라는 뭐 그야말로 90년대, 2000년대 와서 이 사회적 규제들이 강조가 되고, 반대로 여러분 경제적 규제는 역사가 짧을까요? 길까요? 굉장히 길어요. 여러분 조선시대에 존재했던 대표적인 진입 규제 하면 뭐 떠오르는 거 없어요? 응? 뭐? 허생무죠? 금난정권. 여러분 조선시대 아무나 장사해요? 못해요? 못하지. 금난정권이란 뭐야? 금한다. 난전을. 길가에다 그냥 이렇게 자판 까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난전이거든.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는 누구만 상업활동에 종사할 수 있었냐면 유기전하고 시전상인들 있죠.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얘네들만 장사할 수 있고 나머지는 이제 금했죠. 이제 이 금난정권이 언제 폐지됩니까? 정조 때 폐지가 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때부터 한국사 공부하다 보면 영종조 시기에 뭐 난전의 발달 뭐 이렇게 나오잖아. 뭐 종로 2연 7패 뭐 이런 거 나오고. 자, 경제적 규제 다시 볼게요. 자, 경제적 규제는 구체적인 유형이 3가지인데, 자, 특별한 말 없이 경제적 규제다 그러면 진입 규제와 가격 규제를 뜻해요. 자, 그 진입 규제가 특히 중요한데, 진입 규제 사례 한번 보세요. 동그라미 2번에. 자, 아무나 장사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어때요? 인허가제를 실시하고 있죠. 인허가제. 인허가제. 또 수입 규제도 여기에 해당돼. 수입 규제까지. 42페이지. 경제적 규제의 동그라미 2번 유형. 여러분들 우리나라 지금 예를 들어 제가 요리를 잘해요. 백종원이야. 그렇다고 제 마음대로 음식점을 차려가지고 장사할 수 있는 거 아니죠? 정부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자, 수입 규제는 뭐냐면 외국 제품이 국내 시장에 들어와서 장사하는 거를 막는 거죠. 예를 들어 자동차 시장에 수입 규제를 한다. 그러면 BMW 또 불나죠. BMW나 뭐 벤츠나 이런 차들이 국내 시장에 들어오는 걸 막는 거죠. 그지? 수입 규제를 하게 되면 그럼 누구한테 좋아요? 현대기아 자동차는 좋죠. 왜? 국내 시장은 현대기아 자동차 독점이 되니까. 자, 요 진입 규제가 특히 문제가 되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44페이지 한 장을 넘겨보세요. 한 장 더. 46페이지. 자, 가운데 그림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제목이 지대 추구 과정이라고 돼 있죠. 영어로 렌트 시킹이라 그러는데, 자, 예를 들어 그 그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여기에 자, 어떤 지역인데 이 진입 규제가 존재해. 그러니까 어떤 근거, 법령의 근거에, 그러니까 법률의 근거에서
인허가제를 실시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뭐 각종 인허가제, 인허가 이게 이제 진입규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업체만 장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A라는 업체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이 지역에서 이미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B나 C 이 지역에 들어와서 장사해요, 못해요? 못하지. 그죠? 그럼 만약에 이런 진입규제가 없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A뿐만 아니라 B도 들어오고 C도 들어오고, 그래서 여기서 서로 세 업체 간에 뭐가 이루어집니까? 경쟁이 이루어지지. 경쟁이. 자, 근데 이 진입규제가 존재하게 되면 B 못 들어오죠? C 못 들어오죠? 그러면 이 지역은 누구의 독점이에요? A의 독점이죠? 독점이 된다고. 자, 그러면 경쟁 처지였을 때, 진입규제가 없어서 자유로운 경쟁이 이루어졌을 때 A가 얼마 이익을 얻냐 하면 100억이라는 이익을 얻어요. 근데 진입규제가 존재하게 되면 B, C 못 들어오고 A 독점이 되죠? 이때 A는 얼마 이익을 얻냐 하면 300억이라는 이익을 얻어요. 그러면 경쟁 체제였을 때 비해서 독점 체제가 됨으로써 A가 추가적으로 얻는 이익이 얼마죠? 200억이지. 이 200억이라는 이익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지대라고 표현해요. 영어로 렌트. 자, 여기 잠깐 봐봐요. 200억이라는 추가적인 이익을 A가 얻고 있죠. 열심히 일해서, 기술 개발해서 뭐 때문에 얻는 거예요? 인허가제라고 하는 정부의 진입규제 때문에 얻게 되는 일종의 독점적이고 반사적인 이익이죠?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지대라고 표현해요. 지대라고. 그러면 기존업자 A는 이 지대를 계속 향유하고 싶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계속 존재해야 돼요? 진입규제가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전국에서 이제 이미 장사를 하고 있는 이 기존업자들이 각종 협회, 이걸 이익집단이라고 그래요. 이익집단을 결성을 해가지고 규제기관, 이 규제기관이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공중위생법이다 그러면 공중위생법상 규제다 그러면 공중위생법을 만드는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가 규제기관이고, 또 그걸 집행하는 보건복지부 위생국이 규제기관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익집단, 각종 협회를 결성을 해가지고 이 규제기관을 어떻게 하냐면 로비를 해요. 우리나라는 로비가 불법이지만 미국은 로비가 합법이죠. 그래갖고 이 규제기관으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이 진입규제가 유지존속 강화되도록 만들어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렌트 시킹이라 그래요.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원래 규제기관은 규제 대상 산업을 뭐 해야 돼? 감시하고 감독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들로부터 로비 받고 뇌물 받고, 또는 이제 현직에 있을 때 특정 집단에 유리한 규제 만들어주고 퇴직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뭐 높은 자리에 들어가고 정관 예우 받으면서, 이런 일련의 현상을 캡처라 그래요. 포획. 규제 대상 산업의 포로가 돼가지고 오히려 그들의 이익에 봉사하는 현상이 생기는 거지. 이런 일련의 과정을 렌트 시킹이라 그러는데, 자,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정치경제학이라 그래요. 정치경제학 이론인데, 이 렌트 시킹 이론은, 그러니까 정부 규제라는 정치 현상을 경제학 논리로 설명을 해요. 지금 기존 업자들은 규제를 원하죠. 그러니까 규제도 뭐냐면 하나의 상품이라는 거예요. 기존 업자들이 규제를 수요해. 왜 수요합니까? 렌트가 발생하니까. 또 규제기관이 규제를 뭐 해요? 공급해요. 왜 규제를 공급해? 이 상품 제공하면 뇌물 받고 퇴직 후 일자리 받고, 또는 뭐 이런 게, 국회의원들은요 이런 활동을 많이 하는데 특정 이익집단에 유리한 정책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원들의 최대 목표는 다음 선거에서 재선되는 거예요. 또는 뭐 현재 국회의원인데 서울시장인데 특정 집단에게 유리한 정책 만들어주고 대통령 선거 나가가지고 이제
그래서 여러분 트럼프 같은 경우는 여러분 미국 최대 이익 집단이 전미 총기협회거든요. 총의 나라인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아예 전미 총기협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힐러리는 그 당시에 총기 강력한 규제 이걸 외쳤고 트럼프는 총의 자유 막 이렇게 전미 총기협회가 아예 어떻게 대놓고 우리는 트럼프를 지지한다. 그래서 이제 결국 여러분 자 수요 공급 경제학 이론인데 수요 공급이라는 개념 자체는 기본적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개념이에요. 다시 이런 일련의 과정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지대 추구라고 표현하고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포획이지. 자, 거기 그림에서 규제를 수요한다. 수요 동그라미. 그림의 오른쪽 끝에 보면 수요 그리고 규제를 공급한다. 가운데쯤에 공급 동그라미. 결국 정부 규제라는 게 수요 공급 과정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앞 페이지 돌아오시면 44페이지. 44페이지. 네모 3번 보세요.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정부 규제에 관한 정치경제학이라고 돼 있죠? 자, 대표적인 학자가 스티글러라는 학자인데, 우리 좀 전에 정부 규제 개념 정의할 때 정부 규제란 막연하게 공익 실현을 위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스티글러라는 학자는 그거 다 뻥이라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1번, 정부 규제란 공익 실현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냐? 사익 추구의 결과라는 거야. 자, 계속해서 정부 규제는 피규제 산업이나 이익 집단의 사익을 위해 수요되고, 수요 동그라미. 규제를 제공하면 정치적 지지나 퇴직 후에 일자리를 보장받죠? 이런 이익을 얻는 정치인들에 의해 공급되는 공급 동그라미. 결국 사익 추구의 결과다라는 거예요. 자, 이 과정에서 뭐가 나타납니까? 포획, 캡처가 나타나는데 이러한 규제의 수요와 공급 과정에서 규제기관이 규제 대상 산업을 지배하기보다는 오히려 규제 대상 산업 이익에 봉사하는 이런 일련의 현상을 포획이라 그래요. 자, 그 다음 바로 밑에 지대 추구 이론. 자, 지대 추구 이론 땡땡하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부 개입 또는 정부 규제에 의해서 발생하는 비효율성에다 네모하세요. 자, 여기 잠깐 칠판 다시 보시면 이 칠판에서 지대의 크기가 200억이었죠. 200억. 그러면 이 기준업자 A는 200억이라는 지대를 지금 향유하고 있죠. 얻고 있지. 그리고 이 200억이라는 지대를 계속 향유하기 위해서는 뭐가 존재해야 돼요? 진입규제가 존재해야 되는데 그러면 기존업자 A는 로비하고 뇌물 갖다 바치는데 얼마까지의 돈을 쓸 용의가 있을까요? 200억까지의 돈을 쓸 용의가 있지. 왜? 200억은 지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 아니잖아요. 그럼 결국 200억이라는 이 지대가 사회적으로 생산적인 데 쓰여요? 적대비로 쓰이는 거지. 적대비로. 그만큼의 사회 전체적인 뭐를 창출한다? 비효율을 창출한다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비효율성.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이 지대 추구 이론은 시장 실패 이론일까요? 정부 실패 이론일까요? 정부 실패 이론이지.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나타나는 비효율성이라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1번 지대 뜻 좀 볼게요. 자, 두 번째 줄 끝부분에 지대 추구 이론에서 관심이 되는 지대는 네모. 두 번째 줄 끝부분에 지대는 렌트는 자, 정부의 간섭에 의해 인위적으로 창출되는 지대를 말합니다. 자, 계속해서 정부는 특정인에게 배타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권리인 허가를 내주기도 하는데 이러한 정부의 선별적인 허가나 정책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이익을 뭐라고? 자,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이러한, 자, 렌트 시킹. 좀 넓은 개념이죠.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이전 수입, 즉, 지대를 얻기 위한 경쟁을 하는데 자원을 낭비하는 현상을 렌트 시킹이라 그래요. 자, 오른쪽 페이지 보세요. 여러분들 잠깐만. 그 사례로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지금 편의점에서 소화제 같은 거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얼마 전까지만, 2, 3년 전만 하더라도 약은 오직 어디서만? 하물며 바카스마저도
약국에서만 판매를 했었어요. 이건 왜? 이것도 일종의 진입 규제예요. 약은 오직 약국에서만 소화제. 근데 미국이나 외국은요, 이미 이전부터, 옛날부터 그 편의점이나 이런 마켓 같은 데서도 뭐 기본적인 의약품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판매를 했죠. 의약 분업이 이루어지면서. 그럼 여러분, 소비자 편의나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보면 약은 약국에서만 판매를 허용하도록 하기보다는 편의점이나 마켓에서도 파도록 하는 게 소비자 편의에는 좋죠. 근데 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이 얼토당토하는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약사협회의 로비예요. 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익 집단이라면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협회. 얘네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병원협회 또, 그죠? 얘네들이 국회의원, 보건복지부에 보건복지 상임위에 소속되어 있는 국회의원이나 보건복지부 고위 관료들을 로비를 하는 거지. 야, 국민들의 약물 오남용이 심해. 다 헛소리예요. 이따가서 보면 막 약물 오남용 방지. 아이고, 알아서 먹어, 알아서 관리하고. 왜 쓸데없는 명분 만들어가지고 지네 사익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현직에 있을 때 오직 약은 약국에서만 이런 이제 규제 만들어주고 퇴직한 다음에 약사협회 고문으로 간다든지 막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죠. 또 최근에 이제 뉴스에 나오는 게 저런 것도 있지. 그 택시 영업은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정부로부터 면허를 받은 개인 사업자이거나 아니면 법인 사업자만 할 수 있죠? 이것도 일종의 뭐예요? 택시 시장의 진입 규제예요. 이제 그 운수사업법인가 거기서 그렇게 딱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깨트리려고 하는 게 최근에 나타나고 있죠. 택시 시장에 이 독과점적인 지위를 깨트리려고 하는 시도 우버 택시.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버가 불법이에요. 현행 자동차 운수사업법하고 충돌이 돼요. 우버라는 게 뭐냐면 알잖아. 아, 몰라요? 아, 우버가 뭐냐, 개인 그 승용차 차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버라는 회사에다 등록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강남에 수업을 갔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퇴근하고 올 때 그 앱에다 띄우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강남에서 저희 집 쪽으로 가는 사람 싣고 간 다음에 요금 받는 거죠. 그럼 소비자 편의나 후생 측면에서는 좋아요, 나빠요? 좋지. 소비자 선택권 넓어지고. 물론 이제 뭐 우버가 됨으로 인한 뭐 안전이라든지 이런 문제 또 있는데 이런 건 별도의 조치를 통해서 확보를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기존 택시 업계의 반발 때문에 못하죠. 자, 45페이지 상단에 지대 추구 이론 모형. 자, 여기다가는 털록의 사각형이라고 체크를 해주세요. 이 개념만 그냥 암기를 해주세요. 털록의 사각형. 자, 지대 추구의 대표적인 이론가가 털록이라는 사람인데, 자, 지금 여기 이 칠판의 케이스에서 지대의 크기가 200억이죠. 그리고 이 200억이라는 돈이 사회 전체적으로 로비, 접대비로 쓰여지고 낭비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이 털록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해서 낭비되는 지대의 크기를요, 그래프를 통해서 측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그래프에 사각형 T면적 있죠? 이만큼이 지대로 낭비되는 금액의 크기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거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털록의 사각형. 이게 바로 지대의 크기다. 이렇게만. 자, 그 다음 3번 갑시다.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제임스 큐 윌슨. 자, 우드로 윌슨이 아니라 제이 윌슨입니다. 제이 윌슨. 자, 이 사람의 이론을 규제정치 이론이라 그러는데, 자, 정부 규제가 발생하는 4가지 상황을 경제학적인 논리로 설명을 해요. 자, 다시요. 정부의 모든 정책이나 규제는요, 그게 만들어지면 편익이 생기고 동시에 비용이 생겨요. 다시. 어떤 정책이 만들어지면 그 정책으로서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고 동시에 불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농산물 최저 가격제. 응?
해마다 되게 쌀은 풍년이죠. 그럼 수요 공급이, 풍년이란 얘기는 그의 쌀 공급이 는다는 얘기지. 그럼 쌀값은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게 정상인데, 그렇게 되면 농민들의 소득이 현저히 줄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농산물 뭐 가격 지지제 이렇게 해가지고 수요 공급, 그러니까 쌀 출하량과는 상관없이 해마다 딱 가격을 정해요. 그래서 쌀 10kg 한 가마니에 뭐 10만 원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10만 원으로 정부가 이제 농민들에게 그러니까 구매를 하는 거지, 수매를 하는 거지. 그런 다음에 10만 원으로 샀으니까 정부는 어떻게 10만 원으로 파는 거지. 그럼 쌀값이 떨어질 게 어떻게 해요? 떨어지지 않고 머물러 있는 거지. 그럼 그런 정책하면 누구한테는 좋아요? 농민들한테는 좋죠. 누구한테는 나빠요? 소비자들한테는 나쁘지. 비싼 가격에 사 먹어야 되잖아요. 또 여러분 그 스크린 쿼터제라고 알아요? 스크린 쿼터제가 이제 국산 영화 의무 상영 일수제인데 1년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극장은 1년에 예를 들어 뭐 60일 이상은 의무적으로 국산 영화를 걸어야 돼요. 이런 거 하면 누구한테는 좋습니까? 국산 영화 제작업자들한테는 좋지. 누구한테는 나빠요? 소비자들한테는 나쁘지. 양질의 외산 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줄잖아요. 이렇게 모든 정책은 편익과 비용을 만들어내는데, 자, 먼저 감지된 편익 동그라미. 표에서. 자, 그리고 세로 축에 보면 감지된 비용 동그라미. 이 표는 되게 중요한 표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어떤 정책, 규제로 인해서 편익을 향유하는 집단은 정책에 대해서 찬성하겠어요? 반대하겠어요? 당연히 찬성하지. 반대로 비용을 부담하는 집단은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겠죠. 자, 근데 이 편익과 비용이요, 다시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뉘어져요. 중요합니다. 좁게 집중된 경우가 있고 넓게 분산된 경우가 있어. 자, 이 말은 뭐냐면 좁게 집중됐다는 얘기는 편익을 향유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집단이 농민, 의사, 약사 이런 식으로 특정화된 경우를 좁게 집중됐다라고 표현해요. 반대로 편익과 비용이 넓게 분산됐다는 얘기는 일반 소비자, 대중 이런 식으로 넓게 퍼져 있는 경우를 넓게 분산된 경우라 그래. 그러면 여러분 자 비교해봐요. 좁게 집중된 경우가 있고 넓게 분산된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편익과 비용의 크기를 크게 느낄까요? 좁게 집중된 경우. 지금 당장 나와 관련된 이익이잖아요. 자, 이렇게, 자, 그리고 편익과 비용이 좁게 집중된 경우, 편익과 비용의 크기를 크게 느끼죠? 그럴수록 정책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커집니다. 자, 그러면 2 곱하기 몇 개의 케이스가 나와요? 4개의 케이스가 나오지. 역시 외워야죠, 이 표를. 자, 먼저 이익집단 정치 뜻이 뭐예요? 표를 조합해봐요. 편익도 좁게 집중되고 비용도 좁게 집중된 경우가 이익집단 정치야. 그러면 좁게 집중된 편익과 좁게 집중된 비용이 맹렬하게 지금 충돌하는 상황이죠? 대표적인 사례 한의학 분쟁 체크해 두시고. 한의학 분쟁. 자, 맹렬하게 충돌되다 보니까 이런 규제나 정책 만들기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결국 이런 이익집단 정치의 상황에서는 규제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냐면 충돌하는 두 개의 집단이 타협조정안 만들어서 타협조정안 들고 오면 그걸 정책으로 만들어요. 자, 그 다음에 고객정치. 자, 고객정치의 뜻은 편익은 좁게 집중, 비용은 넓게 분산. 이렇게 외우셔야 돼. 이런 고객정치의 대표적인 예는 아까 우리 공부했던 진입규제가 고객정치예요. 수익규제 체크, 수익규제 등 진입규제. 다시요. 외국 자동차가 국내에 들어오는 거를 판매되는 걸 막는단 말이야. 수익규제를 한다고. 그럼 누구한테는 좋다 그랬죠? 현대 기아 자동차에게 편익이 아주 좋게 집중되죠. 반대로 누구한테는 나빠요? 일반 소비자들에게 나쁘죠. 그래서 비용은 소비자들에게 넓게 퍼져 있다고. 그러면 좁게 집중된 편익을 향유하는 현대 기아 자동차가 바로 뭐예요? 그 규제의 진입 규제의 고객이에요. 고객. 그래서 뭘 합니까?
로비, 포획 이런 현상이 여기서 생기는 거지.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이제 규제기관은 피규제 집단에 의해서 포획되는 것이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게 바로 고객정치 상황이에요. 자, 그 다음 기업가적 정치. 이것도 중요해요. 반대 상황이죠. 뜻은 뭐죠? 편익은 이번에 거꾸로 넓게 분산되고 비용은 좁게 집중된 경우. 자, 기업가적 정치의 대표적인 사례 환경오염 규제. 환경오염 규제. 여러분, 환경오염 규제를 하게 되면 누구한테는 좋아요? 일반 대중들한테는 좋지. 근데 누구한테는 나빠요? 환경오염 물질을 유발하는 기업들에게는 좁게 집중된 비용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자, 좁게 집중된 기업들의 반대가 심하죠? 그리고 편익을 향유한 일반 대중들은 찬성하기는 하는데 찬성이 뜨뜻미지근해요. 왜? 아이, 굳이 내가 나서지 않더라도 누군가는 나서겠지. 응? 반대는 심하고 찬성은 뜨뜻미지근해. 이런 경우에 환경오염 규제 같은 거 만들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럼 결국 이러한 환경오염 규제는 왜 만들어지느냐? 저명한 환경운동가나 아니면 정치인들이 있죠. 어떤 정책 문제를 이슈화 시켜가지고 정책으로 만드는, 주도하는 이런 존재를 기업가적 정치인이라고 그래요. 기업가적 앙뜰에 뿌려놓어. 이들의 노력에 의해서 정책이 만들어진다라고 해서 기업가적 정치라고 그래요. 오케이? 지금 사례들 다 기억하셔야 돼. 사례 연결. 여러분들 우리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탈원전 정책이 지금 추진되고 있죠. 탈원전. 원자력 발전으로부터의 안전. 탈원전 정책을 하게 되면 여러분, 탈원전 정책도 결국 뭐냐면 환경규제예요. 원자력으로부터의 안전이라고 하는 편익을 일반 대중이 향유하죠. 근데 누구한테는 나빠요? 원자력 산업과 관련된 이해관계 집단들이 있어요. 원자 핵공학과 교수들이든지 또는 원자력 발전소 노동조합, 이들이 뭐예요? 이해관계인들이라고. 그들의 맹렬한 반대가 있어요. 그래갖고 지금 문재인 정부 탈원전 여기 정책하는데 반대하는 세력들이 그들이지. 근데도 불구하고 누가? 문재인 대통령이 주도를 하고 있지. 그럼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기서 나온 용어로 표현을 한다면? 기업가적 정치인 거지. 자, 마지막 대중정치는 뜻만 편익도 넓게 분산, 비용도 넓게 분산. 응? 그래서 거기 보시면 뭐 낙태 규제 같은 거, 낙태 규제. 뭐 최근에 청와대 청원에도 뭐 나오는데 낙태죄 처벌. 전에 어떤 학생이 이걸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자기는 낙태 규제가 대중정치가 아닌 것 같다는 거야.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낙태 규제를 하게 되면 자유로운 낙태를 못하는 거죠. 맞나? 그럼 자유로운 낙태를 못하게 하면 누구한테 나빠요? 뭐 낙태를 하고 싶은 인부에게 나쁘겠지. 처벌받으니까. 그러면 이제 누구한테는 좋아요? 뱃속에 있는 태아의 생명권이 보호가 둘 다 좋게 집중됐다는 거야. 그럼 뭐 엄마하고 낙태하려고 하는 엄마하고 살려고 하는 태아 간에 무슨 이익집단 정치가 났다? 아니지. 이건 이렇게 볼 게 아니라 낙태라는 관념을 둘러싸고 사회적으로 크게 두 개, 그러니까 반낙태주의자가 있고 낙태 찬성론자가 있고, 그죠? 그래서 뭐 천주교라든지 이쪽에 보면 이제 생명권을 존중하는 그룹들은 낙태 반대, 또 반대로 이제 여성의 뭐 자기결정권 같은 거 이제 존중하는 그룹들은 낙태 찬성 뭐 이런 거. 방송 규제 같은 거, 방송 규제 옆에다가 연필로 이렇게 써두세요. 음란물 규제, 음란물 규제. 이런 음란물 규제해야 돼요, 안 해야 돼? 뭐 물어보면 제대로 답변을 못 하는데 음란물 규제해야죠. 근데 문제가 있어. 왜 문제냐? 뭐가 음란한데?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잖아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의 정서 보호를 위해서는 음란물 규제를 해야 돼요. 하지만 표현의 자유, 이 음란물 규제를 잘못하다 보면 표현의 자유가 어떻게 돼요? 위축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둘러싸고 크게 두 개의 이제 넓게 분산된 표니까 비용이 존재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 하여간 제임스 큐리슨의 규제 정치 모형은 되게 중요합니다. 자, 넘기세요. 정부 규제의 폐단들 볼게요. 정부 규제의 폐단이다 그러면 정부 규제의 문제점이죠. 자, 정부 규제의 폐단이 나타나면서 땡땡하고 뭐라고 돼 있습니까? 뭐가 등장해요? 규제 완화하자, 정부의 역할 기능 줄이자. 이런 이제 작은 정부론이 나오게 되는데, 자, 이미 다 했어. 기회의 불평등을 이야기하죠. 자, 신규 사업자 못 들어오죠. 자, 그 다음 이제 이 과정에서 포획과 관료부패가 나타나고, 자, 세 번째, 경쟁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기술 개발도 안 하죠. 오직 뭐만 추구합니까? 지대만. 그래서 이제 사회 전체적인 비효율을 유발하고, 자, 여러분, 규제가 만들어지면 뭐가 필요해요? 그 규제를 집행하는 공무원이 필요해요. 규제가 많을수록 공무원 조직이 필요하고, 예산이 필요하고, 정부 팽창이 또 나타나는 거죠. 자, 이런 이제 문제점들 때문에 나오게 되는 개념이 하단에, 자, 규제개혁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뉴스에서도 많이 봤을 텐데, 거의 뭐 박근혜 정부 때도, 이명박 정부 때도, 이번에 뭐 문재인 정부 때도 거의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항상 내거는 게 규제개혁이에요, 규제개혁. 근데 제대로 안 되죠. 여러분 그 박근혜 정부 때 규제개혁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뭐 장관들 모아놓고 회의하고 뉴스에, TV로 이렇게 실황 중계하고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정부 때 그 규제개혁의 그 케이스가 뭐였었냐, 박근혜 출범 초기에. 뭐였었냐면 그 푸드트럭 있죠. 그래갖고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 식품위생법상 푸드트럭이 금지가 됐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뭐 음식도 조리하고 화재 위험도 있고 하니까 이제 지정된 장소에서 음식점을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데 푸드트럭이라는 게 트럭에서 조리도 하고 뭐 이동도 하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식품위생법상 푸드트럭이 금지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초기에 이제 그 푸드트럭 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 규제개혁 장관회의 나와가지고 막 이 푸드트럭 할 수 있게끔 좀 맞는 얘기거든. 그렇잖아. 외국에도 뭐 푸드트럭이 일상화돼 있는데. 그래갖고 이제 박근혜가 바로 지시를 해가지고 푸드트럭을 허하라. 해가지고 이제 관련 법령이 개정이 돼가지고요. 푸드트럭이 가능해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코미디가 발생을 하더라고. 푸드트럭은 가능해졌는데, 푸드트럭으로 영업을 하면 불법 노점상으로 단속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우리나라의 각종 규제라는 게 얽히고 설키고 해가지고 이걸 한 방에 이렇게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박근혜 때 뭐 옳은 얘기를 한 게 규제에 단두대, 규제를 단두대에 보내야 된다, 뭐 이런 별의별 말을 다 하고 그만큼 지금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규제개혁의 또 사례로 나왔던 게 이제 액티브엑스 있었죠. 우리 인터넷에서 물건 사고 하려면 액티브엑스 깔리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천송이 코트인가 있었잖아요. 별그대 벌써 다 잊어버렸어요? 별그대에서 이제 그 천송이가 입고 나온 코트를 이제 중국인들이 막 사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그 상거래 그 각종 안전장치들인데, 막 그럼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지, 뭐, 회원가입 안 하고 그러면 제대로 사지도 못하잖아요, 물건을. 또 보면 무슨 ISP인가 뭐 이상한 거 해가지고, 안 돼, 저는 아마존 같은 데서 이렇게 물건 사면 진짜 간편하게 사거든요. 회원가입 뭐 간단하게 할 수 있고 그냥 신용카드 번호 입력하고 그러면 이제 여튼 그런 것들이 보면 자 봅시다. 규제개혁의 의미 동그라미 1번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의 생성, 운영, 소멸 모든 과정에서 정부가 이제 체계적으로 개입하는 건데 자 중요한 건 오른쪽 페이지 가세요. 한국의 규제개혁 봅시다. 여긴 별표 2개 해두시고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규제개혁의 근거법이 있어요. 법 이름
형광펜으로 법 이름 알아주세요. 자, 행정규제기본법이에요. 법 이름이. 행정규제기본법. 자, 이 법 내용을 지금 정리해 놓은 겁니다. 한 페이지로.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지금 이제 요 총론 파트에서는, 행정학 총론 파트에서는 법이 많이 등장을 안 하는데, 뒤로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행정과 관련된 각종 법들이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미리 잠깐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제, 조직이론 공부할 때, 이제, 정부조직법을 좀 보셔야 돼요. 다시 행정과 관련된 법,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인사행정 공부할 때는 반드시 봐야 되는 법이 있어요. 국가공무원법이야. 국가공무원법. 그래서 이제 법률 조항 그대로 시험 문제 나오는 경우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재무행정 공부할 때는 가장 중요한 법이 국가재정법이에요. 법 내용 그대로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방행정론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법은 지방자치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크게 굵직굵직한 이런 법들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미리 잠깐 말씀드리면 아마 행정법 선생님도 말씀하실 것 같은데, 스마트폰에다가 국가법령정보라는 앱을 설치를 해두세요. 이게 이제 법제처에서 만든 앱인데 법 검색하기가 굉장히 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미리 좀 설치를 해두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 나중에 공무원 되면 전부 다 그러니까 업무할 때 법령이나 예규나 훈령 같은 거 다 검색을 해서 업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제 트레이닝하는 측면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 교재 공부하면서 어떤 법률 이름 나오고 조항 이렇게 나오면 그냥 복습 차원에서라도 한번 찾아보고 하세요. 이 법 검색이 뭐 네이버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법 검색이 쉽게 돼 있거든요. 자, 47페이지 갑시다. 행정규제기본법. 자, 이 법에서 이제 규정하고 있는 것들,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모든 규제는 뭐에 근거해야 된다? 법에 근거해야 돼요. 규제 법정주의. 그 다음에 규제는 적을수록 좋아요. 규제 최소한의 원칙.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이 법에 의해서요,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기구가 만들어졌어요. 이 기구의 이름이, 이거 미리 볼게요. 한 장 넘기세요. 한 장 넘기시면 동그라미 6번. 이거 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었는데, 자, 우리나라에서 규제개혁을 총괄하는 정부 조직의 이름이 뭡니까? 규제개혁위원회예요. 명칭, 규제개혁위원회. 자, 누구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어요?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소속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되고, 이런 거 뭐, 그러니까 대개 위원회는, 각종 정부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아니면 국무총리 소속이거든요. 자, 돌아오시면 47페이지. 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 자, 거기 땡땡 다음에 중앙행정기관장은, 자, 줄치고, 중앙행정기관장은 줄치고, 중앙행정기관에다가 동그라미를 하세요. 중앙행정기관에다가 동그라미를 하세요. 자, 앞으로 여러분들 행정학 공부하면서 중앙행정기관이다 라는 용어가 나오면 뭘 뜻하냐 하면 부처청을 말해요. 부처청. 부는 이제 뭐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이런 행정각부를 말하고, 처는 이제 국가보훈처, 법제처, 그리고 이제 청은 뭐 경찰청, 또는 소방방재청 이런 청들이 있죠. 자, 앞으로 중앙행정기관이다 그러면 뭘 뜻해요? 부처청을 말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지금 부처청, 중앙행정기관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건축규제다 그러면 누가 주관하겠어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지. 부동산, 이것도 국토교통부에서. 보건과 관련된 규제는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중앙행정기관들이 관할 업무에 맞는 규제를 수행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동그라미 2번. 자, 중앙행정기관장은 소관규제의 명칭과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규제개혁위원회에다가 어떻게 해야 돼?
등록을 해야 돼. 그래서 과연 현재 어떤 기관에서 어떤 중앙행정기관에서 어떤 규제가 시행되고 있는지를 총체적으로 뭘 해야 돼요? 파악을 해야지.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중요합니다. 자, 규제 영향 분석이라고 표현하는데, 규제 영향 분석. 자, 규제의 신설 동그라미, 강화 따로 동그라미. 자, 이런 얘기인데, 어떤 새로운 규제를 만들거나, 그리고 기존 규제보다 규제를 세게 할 때는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규제를 신설 강화하려고 하는 경우, 자, 주어가 누구죠? 주어가. 그 규제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장은 의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규제 영향 분석서.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규제가 도입됨으로 인해서 발생할 편익, 좋은 점, 또 이 규제가 도입됨으로 해서 나타날 나쁜 점, 비용을요, 미리 분석해 보라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자, 규제 영향 분석을 해봤더니 편익은 100인데 비용은 200이야. 그럼 이런 규제는 타당성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자, 다시 이제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장은 의무적으로 어떻게 해요? 규제 영향 분석서를 작성해서 그 타당성에 대해서 자체 심사를, 그리고 그 문장의 서술어가 뭐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 의무 규정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각주 까맣게 1번에 보시면, 까맣게 1번에 동그라미 3번 찾았습니까? 규제 영향 분석의 기능에서, 자, 기업번 출제요. 규제의 편익과 비용을 고려한 사회적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도모하고, 니은번, 자, 규제의 경제, 사회적인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이제 불합리한 규제의 도입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이런 기능을 하고, 자, 디귿번에 이 규제 영향 분석의 핵심이 출제돼요.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 그래요. 비용 편익 분석. 그러니까 요거 이제 비용 편익 분석 나중에 독자 항목으로 볼 건데, 어떤 정책을 도입하기에 앞서서 미리 그 정책으로 나타날 편익과 비용을 따져보는 이런 이제 기법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니은번. 규제의 존속기한, 존속기한에다 줄. 재검토기한, 줄. 자, 요것도요, 기읍번. 동그라미 4번에 동그라미 기읍번. 자, 주어가 누굽니까? 중앙행정기관장은 줄치고 끊으세요. 중앙행정기관장은 줄치고 끊고, 규제를 신설 동그라미. 역시 강화 동그라미.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자, 지금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이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 동그라미 니은번에 보시면 끝자락에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5년 동그라미. 5년. 자, 이런 겁니다. 자, 어떤 새로운 규제를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그 규제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장이 그 규제의 존속기한을 세워야 돼요. 예를 들어 그 규제의 존속기한이 5년이다. 5년으로 세워졌다. 그럼 5년 지나면 자동적으로 폐지되는 거예요. 이걸 규제 일몰제라 그래요. 규제 일몰제. 여러분들, 우리 지금 작년인가 단통법이 폐지가 됐죠? 그게 규제 일몰이 적용돼가, 이거 5년 전인가 단통법 알지? 보조금 제한하는 거. 이제 그 근거법률이 단통법, 그러니까 단통법을 이제 오직 통신사만을 위한 법률, 이렇게.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이제 그 어떤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보조금 상한을 정하도록. 그래서 이제 그 존속기한이 아마 5년으로 세워져가지고 작년 되면서 이제 아마 폐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자, 다시. 새로운 규제를 만들거나 아니면 기존 규제보다 강화시키려고 할 때 존속기한을 세워야 되는데, 예를 들어 5년 세웠어요. 그러면 5년이 지나면 그 규제는 자동으로 없어지는 겁니다. 또는 이제 재검토 기한을 5년으로 세웠어. 그럼 5년 지나면요, 규제의 타당성 자체를 다시 검토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하여튼 5년은 외워두셔야 되고, 동그라미 5번.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규제개혁은행으로부터
규제 심사까지 받아야 되는데, 자, 그 문장 보시면 중앙행정기관장은 끊고 신설, 규제를 신설 동그라미, 강화 동그라미. 자, 다시 보세요. 여러분, 그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고 할 때 중앙행정기관장은 먼저 뭐 해야 돼? 규제 영향 분석 실시해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존속기한 세워야 되죠? 그 다음에 또 뭐도 해야 되냐면, 이 규제 영향 분석서 첨부해가지고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뭐도 받아야 돼요? 심사도 받아야 돼요. 심사도. 그러면 이 구조를 이렇게 쭉 보면, 스트럭처를 이렇게 보면,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지거나 강화되는 걸 굉장히 뭐 한 거예요? 어렵게 해놓은 거지. 어렵게. 자, 이렇게 해서 보시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좀 보시기 바래요. 자, 이렇게 해서 규제개혁 마치고 잠깐 쉬었다가 48페이지 정부 실패 봅시다.